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요. 자, 어제 이 재무부가 미 국채 바이백 조항을 발표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금이 갑자기 급등을 했죠. 금이랑 은이 급등을 하면서 야, 이게 뭔 일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주식은 근데 나스닥이나 S&P 500은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에는 아, 이제는 빅테크가 많이 고평가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저도 미국 주식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 미국 주식 비중은 그렇게 막 크게 늘리지는 않아야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그냥 이런 예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재무부가 왜 갑자기 바이백을 확대하겠다 이거를 왜 발표했을까? 그것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얘기해 드리면서 역시나 이 자기가 자기 국채를 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거 미국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가 맞구나.' 그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예전부터 이 미국 국채, 이 미국 장기 국채가 이제 안전자산이 아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그게 점점 여러분들 요즘 나오는 현상을 봤을 때 그게 많이 체감되시죠? 점점 이 30 년물 국채 금리, 미국의 30 년물 국채 금리를 못 믿는다는 얘기는 30년 뒤에 미국이 과연 제1의 이 패권국일까? 이거를 의심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 국채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요, 미국채는 미국이 워낙 이 기축통화 패권국일 때에는 그냥 무위험 자산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무위험 자산이 점점 아니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좀 해보고, 그래서 요 며칠 사이에 환율도 막 계속 떨어졌잖아요. 1,400원대에서 계속 1,500원 찍었다가 1,400, 1,300원까지 내려왔잖아요. 이거는 달러 약세의 전형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의심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빠질까? 근데 이거는 이 베센트 메모 이후에 계속 이게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아, 미국채가 급한 게 맞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30년물의 5.3% 이걸 아예 이제는 알려줬죠. 5.3% 이상 가면은 미국 재무부 아니 미국이 힘들어한다. 트럼프랑 베센트가 이걸 엄청나게 신경 쓰는구나 이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런 이 바이백 확대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5.337 그래서 30년물이 18일 날 2007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고, 그래서 이제 재무부에서는 장기채 바이백 한도를 회당 20억에서 40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연방 부채가 40조 달러를 돌파했고, 그다음에 이제 발표 직후에 30년물은 10bp 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보면서 역시 급하긴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봐야 되는 이런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 확실한 이제 증거가 우리가 벌어졌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5.3이 넘어가면은 역시나 이거는 무조건 신경 쓰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문제가 뭐냐. 이 미국의 재정 문제나 아니면은 이러한 호르무즈발 인플레, 그다음에 AI 민간 자금 수요, 그다음에 글로벌 국채 돈반 매도 이런 게 결국에는 다 하나로 작용을 해서 뭔가 큰 위기가 올 수도 있겠구나. 이거는 우리가 잘 주식 투자하면서도 좀 염두에 두시고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이 지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조정이 진짜 금방 끝나지 않고 또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될 수도 있겠구나. 올해 하반기까지는 쭉 지속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조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국채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보니까 지금 8월 18일 날 미국의 장기금리 30년물이 5.337이 됐고요. 그다음에 10년물이 4.75, 4.7 넘어가면 미국이 이거 신경 쓰고 5.3 넘어가면은 신경 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는 선진국 국채까지도 금리가 계속 올라요.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주요국 장기 금리도 동반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역시나 이제 계속 부채가 늘어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왜 장기 금리가 문제냐? 이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더 문제. 이게 왜냐? 30년물 연준 기준금리만 30년물은 연준의 기준금리만 반영하지 않는다. 미래 기준금리 기대 플러스 장기 인플레이션 위험 플러스 정부 재정 위험 플러스 그다음에 국채 공급 부담 플러스 이제 기간 프리미엄의 합을 보는 편인데요. 아, 이게 지금 높게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30년 동안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려면 예전보다 더 많은 이 보상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시장에서 요구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엊그제 말씀드렸죠. 이거
국채가 위험하다. 선진국 국채도 많이 올랐고 미국 국채가 이거 진짜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 그래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재무부에서 이게 지금 바이백 2배 이게 나와 버렸고요. 지금 문제가 많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금리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일본 다들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2007년 이후로 이게 계속 올라가는 지금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이 추세가 바뀌는 게 안 보인다는 그런 게 가장 걱정이죠. 이게 바뀌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로빈 브룩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로벌 채권 시장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장기 수익률의 이 가장 두드러진 급등은 미국과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 시점 이 장기 수익률의 상승은 진정으로 글로벌 현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무모한 재정 정책이 정부들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8월 7일 이후 이렇게 쭉 나와 있죠. 10년 포워드 국채금리 상승폭이 지금 일본이 가장 높네요. 일본이 요즘 가장 안 좋다고 나와 있으면서 베센트가 일본을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미국 다들 이렇게 기축통화국들이잖아요. G7이나 선진국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는 좋은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계속 이렇게 빚을 늘려간다. 얘네들은 언젠가는 이 빚을 못 갚고 뭔가 이제 디폴트를 선언하든 뭔가 큰 거를 선언하지 않을까 그런 계속 걱정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타임라인으로 보면요. 48시간 타임라인을 보겠습니다. 자, 8월 18일 날 30년물이 5.337 그다음에 2007년 이후 최고치였잖아요. 10년물은 4.75 같은 날 나스닥이랑 S&P 500은 채권 쇼크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8월 19일 날 총 연방 부채 이 미국의 총 연방 부채가 40조 달러를 공식 돌파했다. 그다음에 8월 19일 날 재무부는 10년에서 20년, 20년에서 30년 바이백 회당 최소 40억 달러로 2배 이상 확대 발표를 했고요. 발표 직후 지금 30년물이랑 10년물이 급락을 하고 나스닥이 좀 반등을 했죠. 그다음에 20일 날은 달러 인덱스는 3개월 저점권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하락하는데 달러도 하락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재무부는 정확히 무엇을 했을까? 지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년에서 20년, 20년에서 30년 국채 있잖아요. 이거를 회당 20억에서 40억으로 2배 이상 확대를 했고요. 적용 기간이 중요한 거는 보세요. 9월 9일부터 11월 4일 이 중간 선거 전에 한번 이렇게 해서 크게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잘 나온 다음에 경제가 좋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면서 중간 선거를 이기겠다. 중간 선거 이후에는 또 뭔가 이제 후 폭풍이 벌어질 것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시장 반응은 30년물이랑 10년물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달러도 같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바이백이 QE랑 뭐가 다르냐? 연준의 QE랑 다른 거는 바이백은 통화량의 직접 증가는 없고요. 그냥 좀 약간 새 국채 발행으로 이 기존의 국채를 좀 갈아타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0년물을 사들이고 그다음에 필요한 돈은 다른 만기 국채를 더 발행해서 이걸 조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채를 없애는 게 아니라 만기 구조만 바꾸는 이런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연준에서는 아예 돈을 풀어버리는 거니까 그거랑은 좀 다른 거고요. 만약에 이 바이백이 이제 또 작동이 잘 안 된다고 하면은요 연준에서 이제 돈을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규모는 뭐 좀 크진 않은데 그래도 이걸 한다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마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베센트의 패닉 매수, 국채가 자체 부채를 떠받치자 금 가격이 폭등을 했고요. 그래서 스콧 베센트가 방금 미국 재무부에 장기 채권 자체를 매수하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이렇게 금 가격이 급등을 했고, 그래서 이런 시장은 약세의 냄새를 맡았다. 핵심 신호는 뭐냐? 재무부의 방어 모드다. 그러니까 재무부가 지금 10년에 30년 만기 국채를 매수해 장기 수익률을 강제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명확한 목표는 분명하다. 소비자 차입 비용을 보호하는 것. 그다음에 특히 이 수익률을 추종하는 30년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규모는 미미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는 QE도 아니고 수익률 곡선 제어도 아니다. 상징적인 개입임에도 시장을 움직였다. 그래서 타이밍이 말해준다. 아까 이 선거 전에 한다는 얘기죠. 선거일이 11월 3일이거든요. 선거까지 이렇게 한다고 볼 수가 있다. 여론조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시장 판결은 금 가격이 지금 4,370달러에서 4,500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3주 만에 이렇게 시가총액이 3.5조 달러 추가가 됐고요. 은이랑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지금 다시 또 이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5월 이후 달러 가치는 또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지금 치솟는 상황으로 지금 볼 수가 있으면서 금이 앞으로도 제가 중요해진다 이런 게 미국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란 전쟁이나 이런 걸로 지금 이런 이상한 짓 헛짓을 안 했으면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란 전쟁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과의 AI 전쟁, 원자재 전쟁 이런 거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진짜 돈이 많이 부족하고 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의 베센트도 이런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바이백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백을 지금 내놓은 거는 이제는 아마도 첫 번째 이제 방어선은 5.3%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 30년물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얘기죠. 이런 여러 가지가 갑자기 없었던 게 나오는 거는 역시 위기라는 거를 드러내는 거다. 그래서 왜 재무부는 30년물에 이렇게 민감한가? 5.3이라는 이런 숫자에 왜 민감할까? 이거를 보시면은요. 타임라인을 한번 봅시다. 자, 국채 금리가 어떻게 실물로 번지는가? 이게 전형 경로거든요. 만약에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해요. 그러면은 이 무위험 기준금리가 통째로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모기지 금리가 상승을 하죠. 30년 주택담보대출 30년물이 따라 올라가고 그다음에 회사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업 조달 비용이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 투자 비용도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설비 고용 계획이 축소되고요. 그다음에 주식의 적정 PER이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높아지면 성장주가 먼저 맞는다. 그리고 부동산 압박이 되고 소비 둔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 전체로 결국 전염이 돼 버린다. 이게 안 좋은 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미국의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6.7%에 약 그리고 그다음에 7월 미국 주택 착공이 전년 대비 13.5% 마이너스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보면은요. 본드 쇼크, 이 채권 쇼크가 있고 나서 다우나 S&P 500,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또 이제 재무부가 이렇게 바이백 조항을 내놓으면서 살짝 반등하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반등하진 않았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40조의 부채는 계속된다. 바이백을 해도 적자도 부채도 발행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40조 달러라는 지금 빚이 공식적으로 이제는 달성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미 연방 부채가 40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요. 그거에 대한 의심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때문에라도 금을 매수한다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미국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백을 해도 발행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왼손과 오른손인데요. 왼손으로 30년물을 사들이면서 오른손으로 단기 만기의 국채를 발행을 합니다. 이 갈아치우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 예정 바이백 최대 830억 달러 vs 한 분기 순차입이 7,390억 달러. 이 자릿수가 다르고요. 즉 이 바이백은 공급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이 공급의 이 만기 위치를 옮기는 것이다. 장기 발행을 줄이고 단기 발행을 늘리면 이 당장 30년물 눌리지만 차환 주기가 그러니까 갚아야 되는 이 주기가 짧아진다. 그래서 당장은 좋습니다. 왜냐 30년물이 내려오고 모기지가 내려오고 할인율이 내려오는데 나스닥도 올라가고 이렇게 좋은데요. 결국에 나중에는 더 빨리 돈을 갚아지고 더 빠르게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며 그래서 언발에 오줌 놓기 제가 말씀드렸죠. 당장 이 목이 타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문제는 리파이낸싱입니다. 이게 뭐냐 2%로 빌린 돈을 5%로 갈아타는 거죠. 이게 어떤 논리냐면 우리가 카드 돌려막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갈아타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금리 시대에 아주 낮은 금리로 대규모의 부채를 미국은 쌓았잖아요. 그래서 그 국채들이 만기가 돌아오면 다시 차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2%로 조달한 부채를 이제는 4에서 5%로 갈아탄다. 그래서 원금이 그대로여도 이자 비용이 급증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국채 발행이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채 공급이 증가하면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요. 그다음에 이자 비용 추가 증가되고요. 다시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다시 국채 발행하면서 이 약순환의 고리가 계속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요. 이자 비용 보니까요. 이 국가 부채 이자 비용이 12개월 여기 나와 있는데 12개월 기준 1.4조 달러. 2020년 이후 공공부채 조달 비용이 거의 3배로 증가해서 금리가 현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요. 2008년 11월에는요. 1.7조 달러까지 상승 전망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차트는 5년물이 3.25% 아래로 내려가야 비용 곡선이 꺾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여러분들 한 번씩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동시에 터진 세 개의 변수가 있거든요.
그 변수가 첫 번째는 뭐냐? 이란 호르무즈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최악의 시점에 터졌다. 지금 보면 트럼프는 자기 소셜에서 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다 이렇게 하면서 또 정치적으로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만큼 지금 미국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제가 이란 전쟁 시작할 때부터 많은 분의 이 반대를 무릅쓰고 제 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란 전쟁을 미국이 시작하면 이 늪에 빠지면서 결국에는 이 패배를 선언하고 나와야 될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이거 계속 가다 보면 더 이제 미국의 이런 패권이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장시친 교수라고 해서 이 이란 전쟁을 미리부터 예견했던 그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 앞으로 미국이 지상군까지도 투입을 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예측을 하더라고요. 근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교수는 이란 전쟁을 예측했던 교수인데 와 이거 그렇게까지 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IEA 여기에 이 8월 보고서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와 중동 공급 차질로 2026년 글로벌 석유 공급이 전년 대비 평균 약 43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의 생산은 전쟁 이전보다 약 830만 배럴 이렇게 하루에 낮은 수준이며 호르무즈 문제로 글로벌 석유 시장 공급 차질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호르무즈 불안으로 유가랑 디젤 운송비 이게 상승을 하고요. 네, 물가 상승하면서 연준 금리 인하가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기간 프리미엄이 상승하면서 국채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정부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플러스 이 재정 경로가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왜 지금 호르무즈를 미국 영토로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보면은요. 역시나 이제 정치 군사적 이거가 메시지면서 미국 이거를 질서를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이거 통제한다고 계속 하다가 미국 군함들도 지금 힘들어서 나가고 싶다 막 이렇게 미국 해군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 거다. 그러면서 이제는 힘이 딸리니까 이 한국한테 요즘 막 얘기하잖아요. 한국의 이란 작전을 요청을 했는데 도움을 안 줬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란 문제에 도움을 줄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한국 측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트럼프가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이 미국 병력의 약 3만 9천 명이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왜 한국은 미국을 돕지 않느냐는 이런 취지로 또 트럼프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트럼프는 한미 연합 훈련을 또 축소를 지시했죠. 그래서 로이터와 블룸버그도 이 조치가 한국의 이란 지원 거부에 대한 불만과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중요한 거는 이것이 여러분들 이 미국 국채의 폭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아직 무리겠지만 그래도 이란 전쟁이 결국에는 이 재정 적자, 인플레이션, 유가, 국채 발행량 그다음에 AI 관련 회사차 공급 이런 데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는 여기가 연결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AI가 진짜 다시 또 왜 국채랑 왜 문제가 연결되냐면요.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AI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데요. 연간 회사채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미국 국채랑 경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이자로 미국 정부에서는 미국 국채를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메타, 오라클 이런 데에는 우리 회사채도 사세요 이렇게 하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는 이 프로젝트 채권도 사세요. 그다음에 전력 회사는 전력망, 송전망 구축 채권도 사세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채권 팔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PC 디램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것을 예상이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요즘 구글에서 7%의 데이터 센터 이런 회사채도 발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점점 채권의 금리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회사채 금리도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점점 더 이제 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AI 경쟁을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결국에 그만큼 점점 더 이제 부채가 늘어나면서 위기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회사채 발행은 이 장기금리 상승을 증폭시키는 요인이고요. 네,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재정 적자 플러스 인플레이션 플러스 국채 공급 플러스 연준 정책의 불확실성이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초우량 회사채로 일부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경로를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점점 더 이제 이게 어려워지겠죠. 이렇게 지금 경쟁을 하다 보면은 디램 가격도 계속 급등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는 채권 시장 금리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 있잖아요. 이 빅테크 종목이 요즘 잘 안 올라가는 이유가 다 이런 재정 부담 때문에 올라가지 않고, 저는 그래서 진짜 그냥 D램 기업들, 그냥 반도체 기업을 그냥 저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 반도체, 특히나 저는 이제는 미국 증시보다 한국이랑 중국 증시가 더 저는 앞으로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 이 미국의 지금 달러 가치가 저렇게 내팽겨 치고 있잖아요. 지금 국채를 보유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득도 안 생기는 전쟁에 계속 휩쓸리면서 미국의 이런 패권이 점점 더 이제 약화되고 있는 게 참으로 좀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수요도 이제는 균열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마켓 인베스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 최대 해외 보유국들이 이 기록적인 속도로 미국채를 덤핑하고 있다, 팔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미국채를 최대 갖고 있는 해외 보유국이었는데 2월 이후에 1230억 달러를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6월에만 260억 달러를 포함해서 총 보유액이 1.12조 달러로 줄였고, 이는 25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동일 기간 동안 3위 보유국인 중국은 마이너스 600억 달러를 매각해 보유액이 6,330억 달러로 줄였으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2024년 초부터 보유액을 마이너스 1,830억 달러로 줄였다, 이런 걸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해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6월에 마이너스 720억 달러로 급감해 9.3조 달러로 떨어졌으며, 이는 2026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계속 해외 이런 나라들이 계속 미국채를 덤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중국은 예전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덤핑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도 좀 팔고 있고, 영국이 이제 팔아주는지는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데 영국이 그거를 다 받아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금 돌림막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은 미국채를 줄이고 금을 늘리고 있죠. 그래서 미국채는 계속 여기서 줄이고 있는데 금을 늘리고 있다는 거, 이거 잘 보세요. 탈달러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금을 이렇게 늘리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 잘 분석을 하셔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알빈프라고 해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중국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에서 멀어져라, 다각화해라.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의 국채 보유 비중은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은 2011년 정점에서 극적으로 하락한 반면 금 보유량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왔다. 이는 반드시 달러를 던져라 전략은 아니며 더 정교한 무언가가 있다. 그래서 이 집중도를 줄이고 선택지를 늘려라. 금은 발행자가 없으며 상대방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외국 채권과 달리 다른 정부에 의해 동결될 수 없다. 그러니까 금이, 어떤 분이 또 획기적인 이런 아이디어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금이 이자가 없는 게 그게 진짜 안전한 것이다. 왜냐, 부도 위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자 받을 필요도 없다. 상대방 리스크가 없다. 그러니까 이자 안 받는 게 유리한 것이다. 오히려 이자를 받는 채권이나 이런 게 오히려 더 위험 자산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중국이 왜 금을 모으냐, 제재나 지정학적 긴장, 그다음에 그리고 점점 더 무기화되는 금융 인프라의 세계에서 이게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이 달러를 대체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주요 국가들은 점점 더 묻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타인의 금융 시스템을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답변은 다음과 같다. 더 많은 금, 더 많은 현지 통화, 더 많은 대항 결제 네트워크, 더 많은 다각화. 그래서 달러는 조만간 사라지지 않겠지만 세계는 조용히 달러 중심 시스템에서 더 다각화된 통화 시스템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다음 10년에 가장 큰 금융이야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외환보유고를 주시하라. 그것들은 종종 정부가 말하는 방향이 아니라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 지금 보면 미국채를 줄이고 있고 금이 이제는 보유 비중이 넘어섰죠. 그래서 그거 발표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점점 더 이제 탈달러화로 가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란 전쟁이 저게 지금 미국이 실패를 한다고 하면요, 미국의 패권은 이제는 지역 패권 강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좀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이 패권에서 내려온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정신병자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점점 더 그럴 수도 있겠네, 이 국채 금리를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 이란 전쟁에서 이기지도 못하고 지금 질질 끌고 있으니까 뭔가 약간 균열이 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가장 이상한 신호는 뭐냐, 금리는 높은데 이 달러가 떨어지는 게 문제죠.
이 달러 가치는 달러 약세가 제가 예전부터도 달러 약세는 아마 지속적으로 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미국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달러 약세가 계속 되고 있죠. 그래서 좋은 금리 상승은 뭐냐? 이 경제 성장이 되고 그다음에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에 돈 넣으면 이자를 많이 준다. 달러의 호재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의 호재인데요. 나쁜 금리 상승은 뭐냐? 재정 위험은 늘어나는데 투자자 위험 프리미엄 요구가 늘어나면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30년 빌려주면 더 받아야 되겠다.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 금리가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근데 달러는 동시에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달러가 하락하고 금리는 올라가고 위험은 올라가고 환차손은 또 생기고 그러면 이 미국 주식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국 국채는 또 내려오고 있잖아요. 10년물 국채금리 보면요. 이 시장 논리에 봤을 때는 돈들이 이제는 미국에서 중국 국채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 중국은 이제 위안화를 계속 이 가치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쉽게 뭐 돈 풀거나 그렇지 않으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 미국의 달러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이쪽으로 중국이나 아니면 한국 쪽으로도 이렇게 자금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으며 서 미국의 자산을 서서히 이제 줄여가는 흐름으로 큰 손들의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내려갔다는 거 바이백 이후에도 금리는 내렸는데 달러가 같이 내려갔다는 거는 역시나 이거는 위기라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돈을 그렇게 막 쓰지 말고 미국이 그냥 이렇게 계속 어려워진다고 하면 부채가 늘어난다고 하면 점점 더 이제 미국에 대해 의심을 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자산에서 이제 다른 데로 자산을 옮겨가는 사람들도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2007년에서 2008년 금융위기랑 똑같냐 이렇게 하면은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죠. 뇌관이 뭐였냐? 2007년 8년에는 주택담보대출 서브프라임 증권이었잖아요. 지금은 정부 부채랑 국채 공급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물가 환경은 에너지발 인플레의 재점화 위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 여력은 인하하면 인플레, 그다음에 유지하면 재정 부담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총 연방 부채가 2008년 당시에 9조 달러였는데요. 지금은 40조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훨씬 더 높고 위기가 온다고 하면 더 크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뭘 봐야 되냐? 시나리오를 이렇게 예상을 해봐야겠죠. 미국 재무부가 5.3% 부근에서 성공적으로 방어를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서서히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래서 30년물이 안정되고 기술주 부담이 완화되면서 모기지 금리가 안정되고 달러 약세는 되면서 금에는 우호적으로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요. 다만 이 근본 문제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이 이기고 5.3에서 5.5%를 뚫어버린다. 그러면은 국채, 주식, 부동산 이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회사채 스프레드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에 발생을 하면은 이제 재무부가 바이백을 40억에서 60억, 100억으로 이렇게 늘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장기채 발행을 축소할 수 있고 단기물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결국 연준이 등장하는 건데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QT 중단하고 양적 완화 뭐 이런 거를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금 가격과 은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주식시장은 모르겠어요. 이제 QE를 한다고 하면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금리를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저는 그래서 요즘은 또 더 이렇게 좀 세게 말씀드리잖아요. 금을 어느 정도 일정 비중 가져가야 된다. 주식쟁이들도 주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금을 일정 비중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추적 지표를 여러 가지 10년물이나 10년물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입찰도 봐야겠죠. 입찰 보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검색을 해보시고요. 금 가격, 이 재정신뢰 프리미엄 대리 지표잖아요. 이것도 한 번씩 보고 그다음에 브렌트유도 한 번씩 보시고 기대 인플레이션 이거는 그냥 참고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조합이 뭐냐?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내려가고 금이 상승을 하는 거다. 이 세 가지가 지속적으로 같이 움직이면 단순한 연준 금리 전망이 아니라 미국 재정 통화 신뢰 위험 프리미엄이 붙는 흐름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금이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달러가 계속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여러분들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거는 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스토리 라인을 보면은요.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의 30년물이 5.3% 2007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고요. 그런데 다음 날 미국 재무부가 장기 국채를 2배 사겠다고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왜 정부가 자기 국채를 갑자기 더 사기 시작했을까요?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네 번째 40조 부채 플러스 고금리 차환 플러스 호르무즈
그다음에 AI 회사채가 한꺼번에 장기채 시장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하지만 이거는 QE가 아닙니다. 장기 부채를 단기 쪽으로 옮기는 만기 구조 조정에 가깝다. 그리고 이제 결국 적자도 부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샀을 뿐이고요. 다음 관전 포인트는 이제는 5.3%를 시험할 때 재무부가 무엇을 하느냐가 관건이고요. 그다음에 재무부로 안 되고 연준까지 등장하면 그때는 이제 국채, 달러, 금이 진짜 이제 변곡점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인플레이션은 조용한 도둑이다. 지난 30년 동안 그것은 1달러의 가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S&P 500에 투자한 1달러의 물가 상승을 조정한 후에도 9달러 이상이 성장했다. 그러니까 S&P 500을 꾸준히 모아가도 괜찮다. 이렇게 떨어지는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려면 그것도 좋지만 지금 보면 금도 요즘 20년 차트 보면요. S&P 500보다 오히려 더 수익이 낮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도 여러분들 이런 지금 안전 자산으로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인플레이션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자산이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S&P 500도 뭐 나쁜 거냐? 그건 나쁘지는 않아요. S&P 500 지수 추종 꾸준히 모아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 선방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제 이 미국의 5년 뒤가 저는 조금 투자해서 걱정되거든요. 왜냐 하이퍼스케일러들을 비롯한 이 빅테크가 많이 올라서 요즘 보면은 나스닥백이 조금 그렇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조금 이렇게 약간 힘이 없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는 오긴 왔다. 그래서 금은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금은 필수 여러분들이 일정 비중은 가져가야 되는 이런 안전자산이다. 저는 금은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이거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우리가 위기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자산이 뭐가 있을까? 채권이 있을까요?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채권이 될까요? 달러가 될까요? 아니면은 S&P 500이 될까요? 아니면 미국 주식이 될까요? 한국 주식이 될까요? 당연히 저는 여기에서는 금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좀 위험성은 있지만 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저는 그렇게 보면서 요즘 투자의 방향을 그쪽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보다는 조금 한국 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중국 쪽으로 이렇게 지금 저는 자금이 옮겨간다고 보고 있고 그쪽으로 이제 좀 더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비중을 둘 생각입니다. 물론 미국 주식도 앞으로 S&P 500이나 이런 거는 꾸준히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계속 체크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금이랑 이런 거 여러분들 제가 이슈 있을 때마다 맨날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드렸고 또 이제 이슈 있으면은 바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